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해마도초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지금 한 15년 정도 했으면서 AI 교육, 정보교육 쪽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최성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가만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수업하는 걸 잘 못합니다. 스피커 위치상 제가 여기를 무조건 와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보 레크레이션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사회자랑 이제 비기거나 지면 이기면은 넘어가고 나머지는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시작할 때 또 게임을 하나 하고 재미있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OX 퀴즈처럼 좀 간단한 거 만들었습니다. 손은 두 개만 쓰시면 돼요. 왼손 오른손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추시면 다음 라운드 넘어가는 걸로 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다 소진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같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Which face is real이라고 이제 영어 사이트입니다. 이제 사람이 직접 찍은 사람 사진이랑 AI가 조합해가지고 조각 맞추면서 만든 사진이나 이 두 사진 중에 사람 얼굴을 찾아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이 사람 얼굴이다. 왼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사람 얼굴이다. 그럼 오른쪽 사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딱 공개했을 때 이제 맞추신 분은 들고 계시고 틀리신 분은 조용히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학생들하고 할 때 3초 세거든요. 3, 2, 1. 자, 손을 들어주세요. 자, 왼쪽이 맞으면 왼손이고 오른쪽이 맞으면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왼손 드신 분은 선글라스 사람이다. 오른손 드신 분은 안경 쓰신 분 사람이다. 정답은요? 왼쪽입니다. 왼쪽.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손 들고 계셨던 분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왼쪽이 사람이다, 오른쪽이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정답은요? 왼쪽이 사람이었습니다. 왼쪽이. 이런 걸로 이제 애들이 한번 심리 대결하려고 선생님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든 알아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왼쪽이 사람이다, 오른쪽이 사람이다. 자, 왼쪽이 사람이면 왼손, 오른쪽이 사람이면 오른손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 생각보다 많이 남아 계시네요. 정답은 어딜까요?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자, 네 번째 사진입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 학생들도 눈썰미가 생기고 선생님도 눈썰미가 생기시거든요. 첫 번째는 떨어졌는데 네 번째만 계속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패자부활전이 없어서 하나, 둘, 셋. 자, 네, 감사합니다. 왼쪽, 오른쪽. 정답은 왼쪽이 사람입니다. 왼쪽이 사람. 혹시 한번 일어나 보실 수 있나요? 지금 두 문제 남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참여자분 남은 분들 만만치 않게 눈썰미가 역시 학생들 보시다 보니까 남다르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누가 진짜 사람일까요? 자, 손 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 두 분, 세 분, 오른쪽 세 분이네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 분 나오셨네요. 자,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을 들으세요. 빠빠빠빠. 세 분 다 왼쪽을 선택하시군요. 정답은 오른쪽입니다. 아, 근데 이거 세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세 분께 제가 스타벅스 그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서 눈썰미 있으신 분도 아실 거고 이거를 학교에서 하시면 이제 애들 보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잘 보이는 여기 눈동자가 제일 좀 많이 티가 납니다. 눈동자가 얘는 좀 촘촘하다, 얘는 좀 티미하다든가 아니면 초점이 있다 없다 이런 게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이래서 애들 뭐 떨어지게 쳐다보면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냥 이게 사이트 이름입니다. 요대로 그냥 쓰시면 외국 사이트 연결되고 사진이 무한대로 거의 랜덤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몇 번 해도 지겹지 않은 그런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인공지능 관련돼서 막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얘들아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고 알려주실 때 재밌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걸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수업 나누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좀 이론적인 걸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서 간단히 하고 수업 사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어렵게 써놨거든요. 이제 어렵게 써놨는데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꼭 애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줍니다. AI가 똑똑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AI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계만 있을 때는 하드웨어밖에 없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죠. 소프트웨어를 명령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에는 두렵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을 보통 나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약 인공지능은 전문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만 잘하는 거예요. 저 휴대폰에서 쓰시는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가지고 계시는 시리 같은가 아니면 빅스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말로 전달하는 것들을 검색하거나 확인하는 그런 게 좀 특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저희 이제 인간과 이제 컴퓨터의 그 대결을 했던 한때 국내대 알파고 이것도 이제 바둑에만 전문적으로 되어서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알파고끼리 이렇게 붙어서 이긴다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고 영국에 가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기 전에 진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보조를 받고 할 수 있는 IBM에서 개발한 왓슨이라는 AI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엑스레이나 CT 같은 거 봤을 때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좀 데이터를 축적을 많이 한 상태에서 보면서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가이고, 요거 말고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 넘고 영화에 많이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마블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 자기스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이제 선배님들 이제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에 갈아놨다 알비백을 외치던 그때 이제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인공지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이번에 그 수원관 축제에도 명시되듯이 지금 현재 디지털 대전환까지 아니고 전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디지털 전환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기계가 나오면 쓰면서 와 편하다 편리하다 이렇게 됐던 거라면 이제는 더 이상 편한 게 아니라 얘들이 우리 생활 속에 뼛속까지 깊혀서 이전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한 3, 4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7월에 그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네요. 소프트뱅크 회장이시죠. 이제 손종이 이분이 이제 그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브로드밴드를 외쳐가지고 막 IT 강국이 됐던 그 시절처럼 또 한 번 더 불러서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AI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을 초래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투자해서 이렇게 얻어내신 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신 건 AI가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데 이 AI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붐이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여러 가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2018년에 이미 AI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비를 해서 AI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 for K-12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제 그 AI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만드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AI고 4는 이제 FOR 4고 K-12는 K가 킨더가든부터 12, 12학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전체 그 AI 교육과정이나 그 다음에 선생님들 교수학습 자료,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제시해서 본인들이 만드는 걸 2019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들어가 보시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여기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무조건 프로그램 의무화를 해야 된다 얘기도 하고 중국은 이제 세계 최초 인공지능 교과서를 출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저희처럼 이제 AI 실험학교, 연구학교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AI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2년 또 바뀌는 그 개정 교육 과정이 다가오면 이제 첫 번째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2014년 김천 부곡초에서 근무를 할 때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 받아서 막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것도 이북이나 뭐 스마트 교과서 이런 것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전철되고 내려오는 그런 그 개통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때는 이제 사회과학만 했었고 후반기에 영어가 개발됐습니다. 얘는 이제 태블릿에 의존해서 했다면 이제는 이제 AI가 들어간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수학과 영어 정보 그리고 플러스 알파 더 많은 교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AI 관련돼서 이제 수학은 똑똑수학 탐험대로고 1학년에서 4학년까지 현재 지금 벌써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근무하는 해머로초도 지금 AI 연구학교로서 지금 1학년 4학년은 지금 태블릿 가지고 다 그걸 수업에 작용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늘 하던 것대로 선생님들에게 두 번째 알려주는 거죠. 디지털 교과서 알려줬고 서브토 교육도 알려줬고 역시 AI 교육도 교원 역량화가 연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디지털 교수학습 개발을 방법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창의과학재단에서 준비한 보고서를 보면 인공지능의 개념 권리를 이해하고 인공지능을 교수학습에 활용하면서 실제적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그러니까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AI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애들이 그걸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 교육과정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파고와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이해, 이제 인공지능이 뭔지, 인공지능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게 인공지능이었구나 이제 파악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얘를 가지고 이제 써먹어 보는 거죠. 수업 시간 중에 문제 해결도 해보고 어떤 생활 해결해보고. 세 번째는 얘 그냥 좋다고 쓸 거야, 아니면 얘에 대해서 나쁜 점은 없을까를 확인해보는 사회적 영향. 세 가지 영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해는 이런 거, 이제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은 데이터 인식, 분류, 탐색 추론, 기계학습 진원 뭐 이런 것들. 사회적 영향은 인공지능 영향의 윤리, 이제 기계가 판단하는 게 맞을까, 가치에 위반되진 않을까, 모를 것인데도 여러 가지 것들 다 포함해서 이 윤리적인 부분을 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금 교육까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정보교과인가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좀 더 퍼지고,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안에 보면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학년 분별로 어떻게 배운다 이런 것들도 그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로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챗GPT 쓰는 거. 제가 지금 현재 전담 수업을 하고 있어서 교과 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학교에서 지금 국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학교 국어 수업 할 때 온라인으로 실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챗GPT를 써본 경험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리고, 그 뒤에는 이제 오시는 분들과 저도 이제 연수를 다녀보지만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거거든요. 내년에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쓸 수 있는 3, 4, 5학 내내 한 과목씩 제가 좀 뽑아와가지고 한 차트씩 뽑아와서 혹시나 관련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좀 쓰실 수 있게 이게 좀 활용도 같이 가능하게 제가 또 준비를 해왔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구글 아트 앤 컬처, 그 AI 앱을 통해서 음악미술 체육 교과 관련된 수업을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뭐 굳이 AI를 막 잘 쓰는 것보다는 좀 흥미를 높여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알고리즘입니다. 아까 데이터 보셨죠? 그 데이터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학생들, 제가 지금 실과를 가르치고 있는데 5학년 학생들이 한 300명 됩니다. 11개 반이거든요. 11개 반을 다 참여시켜서 진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봤던 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온GPT 그 책자도 같이 만들어서 들어갔었는데, 이 챗 GPT 그 온GPT라고 책자 학교에 한 장씩 나가신 거 아시죠?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주어진 질문이나 요청에 대해서 가능한 최선의 답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답하는 애입니다. 얘는 대화하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생성이 있는데 그림을 생성하는 게 아니고 글자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얘는 대화의 대답을 생성하는 애다. 그걸 처음에 깔고 들어가시면 얘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히 갈려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텍스트 정보를 이해하고 생성해서 사람 말같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문장을 올바르게 다 써서 정확한 긴 문장을 써도 대답을 잘해주고, 내가 그냥 단어 몇 개만 올려도 얘가 알아서 추측을 해가지고 막 답을 해주고, 제가 한글이지만 틀려서 오타를 쳐도 얘가 알아먹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언어로 응답 능력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얘는 대답을 엄청 하고 싶어 합니다. 얘는 틀렸다거나 모른다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대답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어떻게? 아무거나 막 갖다 끼워가지고. 그래서 임진왜란인데 막 그 일본군이 뭐 우리나라를 먹었다가 막 명나라가 다 일본군을 점령했다, 이런 스토리도 임진왜란에 열장을 꼽으라고 막 지어내기도 하고요. 이제 서양의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반이 영어로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는 좀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한국어로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 역사에 관련된 거나 우리 그 동양 과학이나 이런 것들 물어봐도 동양 쪽은 좀 잘 모르는 것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계점과 주의점을 알고 있냐, 야 얘는 대답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얘가 뱉는 말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책자 만들 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이제 얘를 학습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이버 지식 검색하는 것처럼 챗GPT 물어보면 챗GPT가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겠지만 올바르지 않다는 이상한 것도 얘가 얘기를 막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얘가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막 지어냅니다. 막 지어내요. 그래서 게임 시나리오 만들어주고 게임 시나리오도 주고
영화 시나리오나 이야기, 시 같은 거 써도 시도 쓸 수 있습니다. 제 시 쓰는 수업도 제가 아까 캡처를 좀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능력이 있고, 세 번째는 얘를 이제 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얘한테 예시 문항, 형성평가 문항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학생이 학습한 결과물을 집어넣으면 얘가 판단해 줍니다. 이건 뭐다? 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슨 글을 썼다고 하면 그 글의 주제 같은 걸 얘가 집어내가지고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학습 창의 평가에 쓸 수 있다는 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온학교 수업을 하면서 이제 5학년 1학기 처음에 이제 올해 제일 첫 수업 4월달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원과 2단원, 3단원 수업을 했습니다. 그 수업을 했을 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성취 기준을 보고 이 듣기 말하기 활동이랑 이제 공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온학교에서 챗GPT 수업 어떤 걸 했냐면 이제 평가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그 공감하는 말하기 상황을 제시를 해주면 애들이 좀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치고 막 이렇게 상호작용 하면서 여기까지 나오니까 영상 안에 5분씩 넘어가서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짧게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생성하는 것도 나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공감하는 대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퀴즈를 내달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렇게 5가지 퀴즈를 줘서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 좀 확대를 해가지고 방송화면 보여주면서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여기서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이거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가 이런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마이크를 이런 마이크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방송용 마이크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시청이 좀 귀가 좀 이상하도록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았니?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학생들이 보통 이제 안 다쳤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공감을 해야 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프지 괜찮아? 너 안 아파? 김별서 친구는 아프면 내가 집 가서 데려다 줄까? 이야기해 줬습니다. 많이 다쳤니? 병원에 데려다 줄까? 그것이 같이 갈까?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너무 대답을 잘하네요. 요게 이제 바로 치면 나오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이게 치거나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열심히 시간을 끌죠. 이제 띄워주고 얘들아 말해봐 해놓고 근데 보통 이제 괜찮니? 이렇게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공감을 해야 되니까 공감하는 학생이 발언이 나올 때까지 이제 막 질문을 하면서 유도를 하면서 막 제가 열심히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학생이 딱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딱 하나를 딱 던져줍니다. 여기 보면 괜찮아. 다치지 않았니? 여기 보시면 좀 지나가다가 보면은 괜찮아. 맞습니다. 이게 많이 아프지 얘가 딱 나오거든요. 얘가 이제 그 아픈 상황을 공감하는 애지 않습니까? 아프지 괜찮아? 이렇게 딱 해주니까 애들이 막 또 그거와 관련돼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공감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런 수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작품을 감상회라고 해서 여기 그 시와 그 이야기를 감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는 그 수일이와 수일이 그 이야기의 뒷부분을 상상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보통 상상하라고 하면은 보통 어떻게든 수일이 가짜를 만든 다음에 없애야 되니까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수업 중에 뭐 죽이지 말라고 죽이는 걸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창작할 때 그러면 너무 쉽지 않냐. 우리가 좀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적 해보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은 얘기를 다 해줬고요. 이제 챗GPT가 어떻게 생성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려주는 이야기 이렇게 읽어주면서 직접 다 타자를 쳐서 얘한테 이제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챗GPT랑 대화하면서 이제 얘랑 그 소통하면서 바로 애들도 같이 관찰하면서 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문장 이내라고 제가 이제 딱 끊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쓰라고 하면 끝이 없이 쫙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다 분류를 해야 돼서. 그리고 이야기 앞부분 줄거리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줄거리는 제가 따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뭐 온라인 수업이다 이게 아니고 교실 수업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딱 축약하는 부분만 있으면 얘한테 이제 맡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애들이랑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보십시오. 10문장을 줄여다 있습니다. 어떤 애 와, 수일이가 수일이는 어두운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수일이가 지금 조심스럽게 다가가 쥐에게 손톱을 쥐에게 줬다. 몰랐던 쥐는 빛을 내며 수일입니다. 이랬습니다. 이제 수일이는 두 명이 되어서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일이는 방학 숙제와 집안일 도맡아 집에 있고 원래 수일이는 학원에 다니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경험을 통해 수일이 서로 도움을 주면 더욱 즐거운 방학을 대립이 아니고 같이 잘 협력하는 모습으로. 마침내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시작되자 두 수일이는 다시 한 명이 가야 해요. 해결 방법이 좀 재밌더라고요. 다시 쥐에게 손톱을 먹이고 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 수인이는 자신이 얻은 교훈을 되새겨 더욱 노력하는 사람이 사이에 이야기가 끝나는 승한 수인은 역시를 반갑냐고. 아, 이야. 애들이 이제 반응을 오른쪽에 보시면 오. 애들이 이제 다 듣고 있다가 다 들었어요. 맞죠. 수인이랑 수인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방을 너무 잘 보냈대. 아버지랑 같이 하면서 도와주면서 먼저 시간 확보해가면서 명문장에 저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반응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이 많다. 컵을 다시 잘라서 다시 먹이니까 다시 쥐가 냠냠냠 반짝이가 먹다 뒤로 뿅면에서 안녕 하고 돌아갔다니까. 야 진짜 영화 한 번처럼 적었어요. 맞죠? 무슨 영화처럼 맞아요. 아 너무 신기하죠? 조금 애들은 이제 항상 대립하고 싸우고 쫓겨나고 항상 구박을 받다가 그때서 이제 걔가 천선에서 반성해서 돌아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얘들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고 이게 사실상 라이브지 않습니까? 이게 제 녹화화면이 아니고 실제로 라이브로 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건 해볼 수 있죠. 제가 미리 다른 창에다가 똑같은 순서대로 5학년 챗GPT에서 애들을 인사시키고 그 다음 그걸 제가 다 써서 하나씩 넣어가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가 별로다. 10문장 이내로 바꾼 것도 이제 너무 기니까 이거를 제가 보시면 여기 오후 7시 54분 30초 보이시죠? 이게 55분 되면 끝내야 되거든요. 저희 시간이 엄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확인하는 거죠. 애들이랑 다 해보고 나서 확인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쓴다면은 요런 걸 조금만 한두 번만 체크해 보면 된다. 요게 또 이제 그 창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역시 2단원인데 이번에는 이제 시를 쓰는 겁니다. 경험을 떠올리면 시 쓰기입니다. 이 시를 쓰는 창작 활동인데 얘가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시를 얘가 보고 평가를 해줄 수 있나 이걸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제시어를 주면 얘가 3문장 이내로 시를 써줘요. 그럼 애들이 맞추기를 합니다.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앵앵앵 우는 소리 뭐 귀가 간지린다 하면 되게 못 끼고 이렇게 애들 맞추는 그런 걸 처음에 하고 반대로 해보는 거죠. 애들한테 야 너네가 경험을 가진 거 시를 써봐. 그러면 2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 시 쓴 것 중에서 제가 하나 골라서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뭐에 대한 시일까? 주제를 제목을 맞춰 이렇게요. 국양산초 신발주 찍어 써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 네. 학생들도 혹시 공감을 하는지. 아까 있었던 요 단어들 중에서 시가 안 보이시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옆에 있어 든든한 나의 말동무. 그럼 저 6개 중에 무엇일까 애들끼리 같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김배들 친구, 소부청 친구, 김별태 친구 좋습니다. 그럼 확인해 볼까요?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기시에서 표현하고 나타나는 친구로 취급됩니다.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얘가 활동하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됐다는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이제 이게 뭐 언어적으로 얘가 제일 발달한 애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써온 거를 넣어보고 네가 쓴 건 어느 개에 맞춰서 별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주제가 여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쏴 파도 소리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얘를 맞출 때 바다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여름이긴 하지만 바다에 더 가까운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평가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글을 요약해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비교와 대조의 공통점 차이점. 그 다음에 그 열거의 구조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 비교와 대조로 구조로 쓴 글이나 열거의 구조로 쓴 글을 제가 안 쓰고 챗GPT를 시켰어요. 얘한테 주제를 던져주고 명문단어로 어떻게 써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가 글을 써내겠죠. 비교와 대조의 그걸로 해서 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 강아지, 고양이 제가 써도 되지만 제가 그것까지 쓰고 있을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있겠지만 이제 얘를 써먹어 봐야 되니까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됐어요. 썼더니 이제 글이 나왔고 애들이랑 그 글을 읽으면서 요약하는 과정을 지금 좀 찍어봤습니다. 이제 여기 공통점 부분이고요. 공통점 부분에 되어 있고 아이들 여기에 대해서 막 뭐 묻고 답하는 과정에 제가 이걸 추격하면서 같이 요약을 하는 과정입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니까 애들이 이제 읽으면서 쭉쭉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개성이 있다. 여기 책에 다 나오고 있네요. 글에다가 포유다, 충성심과 애정을 나눈다, 맞아요. 귀여운 외모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통점 말고 이 글에 나오는 공통점 찾아야겠죠. 네, 애들이 좀 이제 맞습니다. 옆으로 빠지길래 아, 다듬을 좀 했고요. 빠진다. 좋습니다. 아, 반려동물이나 좋아요. 맞습니다. 사회적인 것다가 제 말이 빠르고 급한 이는 위에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 남았네요. 이제 대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좀 빠릅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질문하는 위에 써놔서 대답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애들이 직접 이제 찾아낸 공통점들 적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엄청 대단한 기술을 쓴다기보다는 얘가 할 수 있고 얘가 잘할 수 있는 걸 이용해서 이제 워낙 국어 수업에 제가 수업을 넣어서 이렇게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학습 창의 평가 3가지인데 학습은 지금 안 들어가 있죠. 학습은 뒤에 또 제가 다른 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한 번 더 나가봤어요. 한번 그래 내가 한번 죽어보자 이러면서 메타버스 이제 제비를 들어가서 이제 그 방탈출 게임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들 단서 찾으면서 문제 풀고 다니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챗GPT에서 만들었던 글이나 시 같은 걸 넣어주고 애들이 대답하고 지금 이제 1학기 마무리하면서 제가 방학 수업을 제가 또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1에서 10단원까지를 다 그냥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이제 하루는 1에서 5단원까지 돌면서 맵 5개 돌아다니면서 막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해봤는데 예시문이나 문제 만드는 게 되게 귀찮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재밌게 하고 싶고 조금만 꽂혀서 만들고 싶고 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맞죠? 좀 쉬운 방법으로 재밌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요 챗GPT를 썼더니 예시문을 만들어내거나 형성특강 문제를 쓰거나 이런 것도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 2학기 때 가셔서 수업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3학년 수학에 이제 1단원 보니까 몇십 면 곱하기 몇십 면으로 된 문제들을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가 얘를 챗GPT를 써서 제가 녹화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걸 유료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선도교사도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최신 기능까지 돼서 제일 말 잘 듣는 애를 바꿨거든요. 근데 얘가 수학적 기능이 좀 약합니다. 수학적 기능이 계산 예전에 3일 때는 GPT-3이 제일 처음이었거든요. GPT-3일 때는 진짜 계산을 틀렸어요. 실제로 25 곱하기 25 하면 뭐 계산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 된 이런 수식 문제를 넣으니까 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4번 5번을 돌렸어요. 그만 다시 말하면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쓰는 그 교육과정에 있는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몇십 년을 하니까 계속 20 곱하기 30 그러니까 22 곱하기 3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몇이 아니고 몇십 곱하기 몇십이 계속 나와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제가 여러 번 돌렸습니다. 보시죠. 소리가 없습니다. 문제를 넣으면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얘가 답변해서 나옵니다.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민이는 사탕 가게 사탕을 샀습니다. 한 팩에 사탕이 24개씩 들어있고 37팩을 샀습니다. 몇 개 먹었을까요? 하면서 계산까지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까지 다 하는 선생님들이 테스트 할 때고 요거를 이제 질문을 조금 바꾸게 되면 문장집 문제를 5개 만들어 달라든가 아니면 문장집 문제를 만드는데 퀴즈를 내려고 하면 답을 제시를 안 합니다. 아니면 이제 요걸 보고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집 문제를 만들어서 형사평가 같은 걸 칠 수도 있고요. 이제 4학년 사회에 이제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에서 경북에 있는 촌락과 도시를 제일 처음 배웁니다. 이 촌락과 도시라는 말을 들어도 이제 경북 안에 뭐가 있는지 애들이 잘 모르죠. 이제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챗GPT를 가지고 와서 물어본다고 치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경북의 촌락과 도시에 대해 설명해 줘. 그냥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썼죠. 그러면 얘가 이제 대답하는 거 보시면 조금 다릅니다. 아까랑. 경상북도 경북은 어디에 있다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것저것 미사일 꾸미면서 생각을 하나 봅니다. 열심히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도시를 해줍니다. 대구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죠. 대구가 나옵니다. 이제 경북 안에 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 선생님은 알지만 학생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학생들이랑 이거 좀 틀린 게 있지 않니?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뭐 얘기를 하면서 오해도 잡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 대구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제 AI가 다 맞지 않다는 거. 우리가 항상 AI를 활용할 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학생들한테 강조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안동, 경주, 그 밑에 김천, 구미, 상주, 영주, 영천 등에서 경북에는 촌락이 없나 봅니다. 촌락이 밑에 도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냥 열심히 대답하는 중인 거예요. 네, 머릿속이나 아니면 저장된 데이터에서 도시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촌락에서 구체적인 저희처럼 기준이 있다든가 뭐 어촌, 산촌, 농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쓸 때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촌락 뭐 세 곳이라든가 도시 세 곳이라든가 뭐 기준 같은 걸 줘서 공업도시라든가 상업도시라 이런 것도 넣어서도 되고요. 넣어서 나오는 답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 아닌 경우가 많아서 학습은 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저 개인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냥 제가 교과 지식 좀 알맞은 알려주고 애들이 좀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5학년 과학 가면 항상 첫 단원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이제 애들 데리고 수업할 때 옛날에는 진짜 막 한 명 당연히 탕후 주제 가져오라 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저도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교과서 밖에서 그 검정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사이트도 들어가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귀에 대해서 탐구를 하더라고요. 소리에 대한 탐구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실험을 하냐면 종이 여러 장을 갖다 놓고 크기가 다른 종이를 깔때기를 만들면 깔때기 크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귀의 크기가 다르다. 귀의 크기가 다르면 귀 크기가 클수록 소리를 더 잘 들을까? 뭐 이런 걸로 탐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챗GPT를 활용한다면 얘한테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과학적 원리가 들어있는지 이 실험 탐구 주제가 적합한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물들 귀의 크기가 크면 소리를 더 잘 듣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이제 5학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써줘. 그럼 이제 얘가 말을 조금 더 쉽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물들의 귀 크기는 환경과 관련이 깊다. 큰 키는 더 많은 소리 파도가 포착해서 더 넓은 소리를 보면 들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는 거 보면 사막토끼 예를 듭니다. 귀가 큰 사막토끼 같은 경우에는 큰 귀로 소리를 잘 포착할 뿐만 아니라 몸에 열도 빠져나오는 그런 기능도 있다. 그래서 귀가 큰 게 소리만 잘 듣기 위해서 발달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줍니다. 큰 귀는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지만 귀 크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이 이제 크기에 대한 실험이 더 잘 듣는 거랑 이제 과학적 원리가 관련이 있다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하고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 탐구 문제를 한 30명이 들고 와서 물어봤을 때 제가 그 일 대응을 해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저도 찾아본다든가 한 명 좀 늘어지면 막 한 2시간씩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탐구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를 내가 이제 검증을 해준다 할지라도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게 가끔씩 있더라고요. 비과학적인 거나 아니라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이제 부족했던 걸 얘가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6학년은 이제 영어입니다. 얘가 영어 기반 학생이라서 이런 영어 빈도 묻고 답하는 표현, 특히 영어는 그 예문을 만들고 애들이 연습하는 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들 때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6학년 친구들과 빈도를 묻는 표현, 묻고 답하는 표현에서 뒤에 예시문을 써놨습니다. How often do you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싶다고 하니까 잘 보시면 영어 타자 쓰는 얘가 사람이 바뀐 것처럼 엄청 빨랐습니다. 다시 이제 이게 내 전공이구나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언어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전공이다 이렇게 보여주듯이 쓰는데 이거를 보시면 이게 그 횟수에 대한 빈도 횟수니까 twice니 once니 이것도 왜 저희가 이제 생각하려면 이제 얘는 중복 안 되게 하고 몇 번을 넣고 막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얘가 순식간에 10개를 이렇게 뱉어내는 걸 보면서 이런 건 좀 활용하면 좀 수업자를 만드는데 교육 연구하는 시간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다르거나 잘못된 표현 같은 걸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챗GPT는 항상 저희가 처음 질문 이렇게 하면 요거는 제가 요 화면 보여드리는 거 왼쪽에 가면 까만색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대화를 했는지 지가 요약을 써놓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제목은 How Open이었어요. 네, How Open에 대한 주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들 뭐 수행 평가하시고 뭐 하실 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표현 나올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창구가 방대해지니까 저를 사용하시기 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AI 앱인데요. 제가 어제부터죠. 오늘까지 해서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든 선생님들께 이 화면으로 AI 앱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제가 돈까지 막 여러 번 써가면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저의 부족이고 저한테는 이제 태블릿이 그 삼성 태블릿,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만 있어서 이걸로 해서 보여드리면서 막 쌤 나오시면 막 게임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까셨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까셔서 말씀드리면 좀 일어나서 돌아다니시면 좀 해보시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계속 앉아 계셨으니까
네, 제가 소개해드린 앱은 구글 아트앤컬처입니다. 이 아트앤컬처란 앱은요, 뭐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이슈가 됐냐면 코로나 시국 때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관람을 가지 못합니다. 문화적인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를 구글이 파고들어서 루브르 박물관 뭐 이런 여러 가지 박물관에 대형 박물관 가가지고 너가 작품 이번에 내가 진짜 선명하게 고화질로 찍어서 남겨줄게. 그러면서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관광 오고 싶은 사람이 실물을 보는 것처럼 가까이서 볼 수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가면 AI 기술 적용된 굉장히 많이 다양한 걸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술 쪽으로 하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걸 한 4개 정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활동으로 쓸 수 있고요. 구글 아트앤컬처 앱을 한번 켜보십시오. 켜보시면 제가 지금 요게 그 아이패드 화면이라 가지고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 화면 구성에 보시면 여기 제일 아래쪽에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카메라 모양 얘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중앙 하단 카메라 버튼 누르면 다양한 활동이 막 뜹니다. 옆으로 넘겨볼 수 있는 게 뜨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활동은 아트 셀피입니다. 요거 이제 그 제일 오른쪽 끝에 두 번째가 있는데 얘는 이제 얼굴로 셀카를 찍으면 이제 내 얼굴이 비슷한 애가 기존 미술 작품 중에 어디에 들어있지를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직접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얼굴 사진을 찍으니까 요 사람이 나왔죠. 심지어 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해보시면 됩니다. 뭐 웅성웅성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기 얼굴 집어넣고 찍으면 반짝반짝 하면서 따라란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막 띄워줍니다. 넘겨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얼떨떨하게 내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런 게 나오죠. 이제 애들도 이제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납니다. 하면서 막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좀 재밌는 게요. 남자애들 어리잖아요. 그러면 여자애처럼 나오거나 소녀나 여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리니까 아직 얼굴 덜 돼서. 그래가지고 찍다 보면 한 번 찍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다시 찍죠. 다시 찍지 않습니까? 한 5번 다시 찍었는데 저는 이 아저씨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계시면 찍어보십시오. 본인 얼굴 찍어보시고 넘기시면서 애가 뭐 있다위야 이러면서 보신 다음에 다시 이제 나가서 다시 또 찍고 나가서 다시 또 찍고 그 찍으면 찍을수록 이 사람이 나랑 닮았나? 이 사람이 왜 계속 보이지?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제 번호 드릴게요. 어떤 모양? 제가 지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갤럭시는 화면이 다르네요. 너무 신납니다. 갤럭시 들어가셔서 밑으로 있죠. 밑으로 점 내리시면, 밑으로 조금 내리시면 이제 아트 셀피라는 화면이 따로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계를 두 개도 요거 아트 셀피. 네. 그래서 아트 셀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은 저 부르시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아트에 컬처 있어. 어디 갔죠? 그 앱 제일 처음에 타면 가시면 네. 여기 가시면 여기 한번 아트 셀피 보시면 돼요. 구글 아트 이카전에 바로 나오더라고. 뜯어갖고 설치를 했는데 대화가 없는 되지. 그거를 제가 네, 이게 재생이 들어가니까 나오나요? 이게 이제 그게 좀 다른가 봐요. 네, 그거 맞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거기 가시면 들어가셨나요 혹시? 네, 그거 아트 셀피 다시 들어가보십시오. 여기입니다. 네,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보통 여기쯤에 이게 지금 그 재생이 들어가면 있다 말이에요. 재생이. 이거 다음. 그다음에 여기 재생 들어가셔서 밑에 내려가시면 아트 셀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폰만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요즘에 그 애플 걸 많이 썼나 보네요. 네, 나오시나요? 네. 이게 또
연수 와서 이제 남의 얼굴 보면서 같이 웃어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경험도 할 수 있고 같이 오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저는 그냥 혼자 떠들 거니까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자신의 얼굴 그리기 수업하면 재밌어요. 이제 자기 자신에서 객관화가 애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찾다 보면 진짜 잘 찾으면 정말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얘 같은 애가 나와요. 거의 뭐 똑같죠? 왼쪽 오른쪽 어디 그림인지 모르겠죠? 이렇게 거의 똑같이 생긴 애가 나옵니다. 신기하게 나와요. 이것도 여러 번 찍어야 되지만.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니 닮았다 같은 애들 깔깔깔 웃으면서 찾은 다음에 이걸 보고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자화상 그리기, 얼굴 그리기 할 때 애들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점이 애들이 얼굴 안 그리고 사진만 찍고 다니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막 끼끼대고 웃는 거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이거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걸 갖고 이제 캠프 같은 데 가서 해보면 애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림은 또 애들이 잘 못 그리잖아요. 더 재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자화상 그리거나 얼굴 그리는 할 수 있어요. 저 뒤에 이제 수학생들께서 굉장히 열띤 토론과 함께 즐겁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엄청 자주 써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다 제가 보는 화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검색되시면 이거 아트 프로젝트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이폰 말고 이제 왼쪽 위에 갤럭시 왼쪽 위에 가시면 영어로 아트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뭐냐면요, 이 카메라로 보이는 공간에 가상 공간에 실제 미술 작품을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미술 작품을 항상 책으로 보잖아요. 책으로 보니까 얘가 진짜 얼마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쓰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빈 공간에 걔를 띄워줍니다. 가상 공간으로, AR로. 중요한 게 뭐냐? 클린트의 그 키스라는 작품이 굉장히 큰 건 아시죠? 2m 넘는 크다는 느낌이 드는 거나 실제로 이 화면을 통해서 이 큰 게 가상이 떠 있는 걸 보는 거나 또 그걸 또 가까이 가면 고화질로 붓질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됩니다. 진주 귀고리 소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그림인 줄 알았는데 띄워놓고 가상 확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질감이 막 이렇게 자갈자갈하게 갈라져 있는 게 보이는 정도고 모나리자도 볼 수 있고 방고에 별이 빛나는 밤에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일어서셔서 바닥에 대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제가 요 휴대폰으로 한다고 치고 휴대폰을 하면 되겠네요. 휴대폰을 한다고 치면 안 되고 제가 이거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막 정말 열정적으로 보시면서 하시겠다고 더 마음 먹으시는데 제 거는 아트앤컬처가 컬러예요. 근데 왜 갤럭시는 이게 흑백인지 모르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면 밑에 제일 왼쪽에 아트 프로젝터 들어가면 이렇게 카메라 번호 받은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요거를 바닥에 이렇게 돌리시면 바닥을 인식합니다. 여기 바닥이구나. 그럼 밑에 그림이 뜨거든요. 근데 그림이 뜨면 그림을 하나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방고에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누르는 순간 점과 같이 이렇게 뜹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떠나서 안 보이는데 혹시나 휴대폰이 잘 안 되시면 제 거 보셔도 돼요. 오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공중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얘가 그 방고가 그 마약에 해서 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힘들 때 정신병에 갇혀서 밖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그렸다든가 뭐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굉장히 몽환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말만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덧칠한 자국 이런 것도 볼 수 있게 엄청 잘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 공유를 못하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안타깝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요 화면들 가지고 보면서 애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취소하고 다시 고르고 해서 그림을 여러 개 골라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림 그린 걸 더요 이렇게 캡처해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찍어가지고 이제 태블릿 같은 걸로 찍어서 이제 올리는 거죠. 올려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잠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일어서셔서 빈 공간 가시기 좋습니다. 이 갇혀있는 곳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가시면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빈분들 이게 책상이 있습니다. 빈대 가셔서 빈대 바닥에 대고 또 누우시면
시작도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가 바닥에 인식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이렇게 바닥 점이 생겼죠. 그럼 밑에 이제 그림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진주기구의 손을 보겠다라고 하면 클릭을 하면 지금 카메라 이제 되게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중요한 게 이게 얘를 확대해서 가면 가까이 가면 질감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보여요. 자세히 관찰해서 보세요. 그래서 한번 뒤로 나가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걸 바닥을 먼저 인식시키고 바닥을 인식시키고 점대들이 나오면 밑에 그림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저쪽에 앞에 넓은 곳 하면 이제 뜨죠. 그래서 뜨시네요. 이제 그림을 선택하시면 그림을 보시면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림 선택해 보시죠. 그러면 큰 그림 진짜 엄청 큽니다. 네. 이게 한글로 보시면 되고 영어로 써있거든요. 와,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네요. 아닌데. 넓은 데가 여기는 안 되고 하나 보시면 하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 다 보면 이제 하나 골라서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활동적이게 좀 덜 돌시기 때문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바닥 넓은 부분을 사라 그러면 학생들 돌아다니면서 하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큰 거를 보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작품이 크다는 말만 들으면 크다는 게 감각이 안 오는데 실제로 가상공간을 띄워놓고 내가 멀리서부터 가까이 나가면서 얼마나 큰지 실제로 그 높이까지 계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거 보고 이제 감상하고 이제 색이라든가 뭐 형상 이런 것들 학생들이랑 이제 그 감상한 수업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학생들과 같이 그 쓰시기 참 좋고요. 네, 적당히 이제 정리해서 다음 기회도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윤수연이라는 학생은 여기 별이 빛나는 밤에 호구 이걸 봤어요.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색깔이 예쁘고 밤하늘이 회오리처럼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라고 감상을 적었고, 여기 준영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보았고 나는 풍경을 좋아하는데 이건 신비해 보인다. 이게 감상의 관점이 다른 걸 같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더 나가면 이 미술도 좋아하거나 책 좋아하는 애들은 이런 것도 나갑니다. 논란을 좀 보면서 이 작품은 종이가 성체하고 유명하기 때문이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미완성 작품이 행복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도 좀 더 써서 이제 학생들이 이걸 보고 느끼고 뭐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배경치 이런 것도 같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상 수업을 그냥 앉아가지고 다 같이 TV 보면서 이건 어떤 너 어때요 발표 이런 것보다 이제 개별로 하면서 또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블록 오페라입니다. 블록 오페라인데요. 얘는 뭐냐면요. 4명의 오페라 가수가 16시간 동안 녹음을 했어요. 뭘 했냐면 아, 에, 이, 오, 우를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계명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녹음을 하고 이제 신경만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이제 그 딥러닝 하죠. 머신러닝 모델 딱 연결해가지고 오페라 가수처럼 노래를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게 제가 지금 요 화면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리빙과 칼거라는 이 두 가지는 요 컴퓨터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치면 이제 구글 아트앤커즈 마크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F11을 띄우겠습니다. 4명이 파트가 있습니다. 베이스, 테너, 메조 소프라노, 소프라노, 알토 소프라노 이렇게 돼 있어서 실험을 하면 이제 얘가 이제 목소리를 들립니다. 그 처음에 가르쳐주죠. 위아래가 이제 음정이고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제일 왼쪽에 따라서 오른쪽이 변화 움직입니다. 테너 움직이면 베이스만 움직이고요. 나머지 둘 가만히 멀뚱히 쳐다보고 있죠.
소프라노가 이렇게 막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음악 수업 들어가면 이제 이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걸로 이렇게 놀면서도 할 수 있고 애들 재밌어합니다. 재밌어하고 지금 이걸 조금 더 신세계 파고들면 이제 그 가창 수업할 때 이제 입 크기 모양 따라 소리 크기 다 바뀌는 것도 있고 아에오 따라 소리 크기가 다릅니다. 다르고 높은 낮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부 결합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중요한 게 여기 왼쪽 밑에 녹화가 되어 있어요. 녹화를 누르고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여기 링크가 뜹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태블릿 PC가 많이 쓰잖아요. 링크 복사해가지고 공유하면서 같이 좋아요 누르면서 학생들이랑 같이 경험을 공유해도 되고요.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뒤로 여기 블록과 여행 땅에 누르면 여기 각종 그 세계 민요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영국에 가면 이제 민요가 할렐루야예요. 근데 할렐루야고 가사를 부르진 않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서울을 가면 아리랑이 나옵니다. 이제 얘들이 그냥 그 음을 맞춰가지고 신경망에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불러주는 거지 정확한 발음과 가사를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음악할 때 뭐 아리랑 수업을 해보자 뭐 아리랑 같은 감상하는 게 있으면 기존에 있는 음악처럼 됐지만 이런 것도 같이 재밌게 쓰면은 또 아리랑 비슷하게 또 만들어서 창작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서 또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리빙 아카이브입니다. 요거는 책을 쓰는 건데 이제 실제 그 여러 가지 그 러시아에서 유명한 공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백주여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작품을 하나 한 동작 다 사진을 찍어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졸라맨 그림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뼈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뼈대의 무리가 엄청납니다. 정말 보면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QR코드 마련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들어가면 웬 좀 이렇게 지그시 하시고 이제 예술적인 분이 빡빡이신 분이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밑에 보면 스킵이 있습니다. 스킵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내가 어떤 포즈를 취하면 그 포즈를 얘가 찾아서 보여줍니다. 그게 한 발 더 다가서면 포즈를 모아서 춤을 만들 수 있어요. 창작 활동할 때 발표해보죠. 앞에서 해보면 애들이 부끄러워하는데 요걸로 한 개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 그러면 같이 섞여서 하면서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능한 AI 앱이고요. 시간이 지금 딱 5분 남아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한데 리빙 아카이브 들어가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태블릿 같은 거 한 명이 이렇게 들게 하시고 나머지가 찍어주고 이렇게 세워두는데 거리감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대충 여기 선초 김동훈 선생님부터 저 정도까지 딱 와야지 요 정도 거리는 확보가 돼야 이렇게 손, 발 이렇게 하면 이게 보입니다. 인식을 다 돼요. 그래서 그 인식을 맞춰가지고 찍어서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애들 그래서 이제 제일 재밌는 춤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해도 되고 그래서 별의별 동작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춤추는 것도 이런 것도 해보면 참 좋은데 오늘 하여튼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얘도 아까 블록오페라 마찬가지로 리빙 아카이브 치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 이렇게 뜨는데 구글 실험실이거든요. 여기 이제 스킵 밑으로 눌러서 넘어간 다음에 여기 다양한 장면이 뜨죠. 뜨면 여기 이제 여기 카메라 태블릿 PC 요거 눌러가지고 카메라 인식시키면 포즈 할 수 있는 거고요. 얘들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얼마나 많냐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저는 보이는 거. 이런 거 이제 애들끼리 뭐가 찍어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아니면 표현하게 하면서 뭐 꽃을 만드는 모양을 표현하면서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활용해서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역시 기계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즘 하면서 제가 좀 마무리할 텐데 제가 이제 2년 동안 지금 해머로초에 있으면서 연구학교 하면서 원어의 실과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채소 반찬 만들기, 맞춤 만들기 이런 데이터 수업을 했고 올해는 이제 실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애들한테 이제 데이터랑 추천 알고리즘을 섞어서 저희 왜 키오스크라고 하면 고르고 나서 결제 누르려고 하면 이것도 드셔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추천 알고리즘이거든요. 그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를 알려줘서 이제 왼쪽이 간식, 오른쪽이 그거랑 어울리는 음료죠. 요걸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직접 만들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주고 데이터가 꽤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 뭔지 모르니까 한번 경험해보자고 하면서 빵과 음료 고르는 알고리즘. 이제 빵집에 갔는데 누가 이걸 샀고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추천 알고리즘을 오른쪽에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AI처럼 판단해봐 해가지고 시키면서 점수가 같으면 문제가 없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식 선택하면 음료 추천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럼 간식부터 메뉴를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애들한테 간식 메뉴 받고 그 다음에 음료 메뉴 받습니다. 그럼 제한의 개수를 두지 않고 중복 없이 받습니다. 구글 시트로 한 반에 한 개씩 받으면 한 반에 많으면 이제 막 20, 30개, 많으면 40, 50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다 모으죠. 모아서 애들한테 보여줍니다. 야, 너네 간식 모아보니까 간식을 전교생이 804개나 썼네. 근데 보니까 개구리 튀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이터는 삭제하고 한다는 거 관련해서 알려주면서 줄이고 그 다음에 중복되니까 줄이고. 근데 197개를 가지고 우리 그중에 간식 고르게 하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우리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것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중복이 가장 많이 나온 순위 1위부터 10위를 골라서 이제 간식을 선정하고요.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몇 개에서 82종류에서 역시 10개를 고릅니다. 이렇게 고르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제 메뉴를 만들어 가죠. 네가 생각했을 때 어울리는 조합을 짜봐. 이 고구마랑은 우유가 잘 어울려. 고구마랑은 아니야 오렌지 주스가 어울려. 이런 식으로. 그럼 학생들이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나눠주고 동그라미 치면 되거든요. 저렇게 만나는 부분 동그라미 쳐서 그러면 학생 한 명당 10개씩 만듭니다. 그럼 300명이면 3,000개가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해서 10개 만든 다음에 제가 3,000개를 일일이 다 받을 수 없으니까 반에서 모든 별로 모여서 모든 별로 점수를 입력해. 1모드부터 7모드까지 하면은 표에 점수를 따라서 입력하면 이제 구글 시트 쓰면은 1모드, 7모드까지 그 데이터 같은 칸에 합산이 되니까 합산시켜가지고 다 모아서 한 장을 모읍니다. 그럼 11개만이 나오죠. 모임 때마다 애들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까지 됐어. 이까지 되면 애들 와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000개를 다 모았습니다. 2,990개 합산이 되도록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저렇게 했고요. 노란색이 뭐냐면 상위 3개입니다. 그러니까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추천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게 조합이 좋다고 많이 얘기한 그 인기투표가 높은 게 추천하면 참 만족도가 높은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나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애들은 직접 그 문항을 만들어가지고 설문지 같은 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샌드위치면 밑에 이제 음료가 3개 추천이 되는 겁니다. 우유, 물, 오렌지 주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순위별로 추천해가지고 학생들이 거기다가 마음에 드는 걸 넣고 나는 이게 별로야. 그럼 별로인 것도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왜냐하면 3개 중에 무조건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알려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조합 3개까지 3위까지 조합을 한다 그래서 식빵은 우유가 제일 잘 어울리고 그 다음 초코 우유 그 다음 요거트다. 뭐 고구마는 우유랑 제일 잘 어울리고 그 다음이 식혜 그 다음 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한 문제 만들어서 다 하고 요거 해보니까 만족스럽니?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선택 많이 했니? 그 평가하는 문항까지 한 개 넣어서 그래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어울리는 음료를 선택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제 5학년 7반에 가서 수업을 하는 거죠. 7반에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57표를 추천받아서 물이 1등이었는데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물이 28.6%밖에 안 되고 어울리는 음료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포도, 수박, 사과, 딸기 뭐 이런 거였거든요. 잘 보시면 과일이죠. 애들한테 야 이거 왜 안 돼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합니다. 물이 많아요. 나 목이 안 말라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생활에 있는 교육이니까 그럼 네가 그 디저트나 이런 거 간식 파는 집이면 너 같으면 이거 포도 같은 거 할 때 음료 추천할래? 아니요. 그럼 뭐 할래? 그럼 오히려 다른 거 빵이나 목 막힌 거 추천하면서 뭐 돈을 더 받는다든가 뭐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해석하는 것까지 학생들이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만족스러웠니? 이렇게 물어보면 11개 반이 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9개에서 11개 정도 만족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선택을 했고 좋아하는 걸 만들었고 이 체험해보니까 아 알고리즘 진짜 잘 돌아가네? 이제 확인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업이 조금 저는 해보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 컴퓨터적인 능력이 필요해서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해서 해본다는 것 자체는 학생들 흥미로워했고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애들이 이제 그 평가 같은 걸 받아보면 엄마 아빠한테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게 많아 좋았답니다. 그 맥도날드 가가지고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이건 뭐 뭔 줄 알아 이거 추천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그런 거 얘기했다는 게 좀 기억이 많이 나고 애들도 재밌게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한 장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 교육이 되면 교실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제 AI 교육혁명인가 전주교대 정재영 교수님 쓰신 책에 보면 교사나 학생이 질문하고 답하는 게 교실이었으면 선생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제 AI가 대답을 해줄 건데 문제는 선생님이 얘가 AI한테 좋은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 역할은요. 선생님 역할은 공자처럼 현명한 스테이지 위에 있는 현장, 그러니까 그 제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 학생들 질문 다 대답해주면서 옛날 공자 선생님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옆에 같이 서서 길을 알려주는 존재가 될 거다. 그리고 학교는 또 어떻게 변할 거냐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다운 미래도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점점 우리가 인성적으로 좀 더 보듬어주고 이런 거니까. 하나 둘 셋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들 마음 대변했는데 죄송합니다. 커졌네요 마이크가. 터치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단어도 아마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책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 기술이 이렇게 진보가 급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차 화석연료 쓰면서만 하고 되면은 그 기간마다 교육이 못 따라가면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산업혁명 공장이 들어오고 했을 때 아르히도 노동력 착취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격차를 같이 보면서 또 AI 때문에 교육이 기술 한 번도 발돋움 할 건데 교육이 따라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이 선생님들 중에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AI한테 자리를 뺏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없으면 아마 AI를 못 써서 저희를 더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랑하실 만큼 연구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AI 교육 잘 맛보시면서 미래에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부끄러우셔서 못 받아가시면 받아가세요. 진짜.